이게 뭐예요? 휴대폰 속 화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남편이 지난 5년간 만난 여자들 명단. 그리고 내 이름 7번째. 그 사람, 나이 든 여자 마음 약한 거 알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노래교실, 등산 모임, 봉사 모임. 그는 외로워 보이는 여자들을 찾아다녔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다. 나, 은희는 올해 65. 아침마다 습관처럼 식탁에 밥그릇 2개를 놓는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냥 놓게 된다. 딸아이가 주말에 들르면 말한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도 편히 쉬게 해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인다. 응, 이젠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진다. 텅 빈 침대 한쪽이 너무 넓게 느껴진다. 남편의 베개는 이미 치웠는데도 그 자리만 보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슈퍼에 가고, 은행에 가고,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난다. 은희 씨, 요즘 얼굴이 좀 나아 보여요. 친구 명숙이가 말한다. 나는 웃으며 대꾸한다. 그래, 그런가. 사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가엔 생기가 없다. 하지만 뭐 어쩌겠나. 이게 나이 드는 거지. 어느 날 저녁 혼자 TV를 보다가 드라마 속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 왜 이러지? 바보같이.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널을 돌린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밤 11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본다.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 엄마, 내일 병원 검진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나는 답장을 보낸다. 알았어. 너도 잘 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천장을 바라본다. 남편의 숨소리가 그립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 가끔 코 고는 소리조차도. 그 모든 게 그립다.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살아야지.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보낸다. 은희 씨, 노래교실 같이 다녀보지 않을래요? 명숙이가 어느 날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노래는 무슨, 나 음치야. 아유, 누가 프로 가수 되래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기분 전환도 되고. 결국 명숙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다. 주민센터 3층 강당.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60대 이상. 다들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 다음은 기태 씨 차례. 강사 선생님이 외쳤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자세가 꼿꼿했다. 60 후반쯤 돼 보였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좋았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이었다. 나는 너클 놓고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씩 웃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은희 씨, 얼굴 왜 빨개졌어요? 명숙이가 속삭였다. 에이, 무슨 소리야. 부인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쉬는 시간에 그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저는 박은희라고 해요. 은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요, 사실 음치라서. 괜찮아요. 여기 온 사람 중에 음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즐기러 오는 거죠. 그의 말투가 편안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노래교실에 갔다. 기태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은희 씨, 이번 주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은희 씨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다고 했죠? 네. 5년 전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 기태 씨는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아,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별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론 유부남이었다. 이혼은 안 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잡해요. 재산 문제도 있고 아내가 동의를 안 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날 기태 씨가 말했다. 은희 씨, 요즘 웃는 모습이 참 좋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 두근거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태 씨에게 향하고 있었다. 명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희야, 그 사람 아직 법적으론 유부남이야. 조심해. 나도 알아. 하지만 뭐야? 나중에 상처받는 건 너야.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랑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 명숙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기태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책했다. 박은희, 정신 차려. 너 지금 65이야. 이런 감정 가져도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안 돼?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나도 여자야. 외로운 거 죄야? 또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야, 엄마가 요즘 노래교실 다니는데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기태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은희 씨, 내일 시간 돼요? 한강 좀 걷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기태 씨가 말했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 당신이 좋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 기태 씨가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기태 씨는 아직 유부남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태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은희 씨, 내 결혼은 이미 끝났어요. 아내와는 10년째 같은 집에 살지 않아요. 서로 감정도 없어요. 단지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외로울 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말. 기태 씨, 은희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났어요. 이제라도 행복하면 안 될까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옳고 그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간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카페에 가거나 공원을 걸었다. 가끔은 영화도 봤다.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내겐 모든 게 새로웠다. 어느 날 기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 씨,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요? 우리만의 시간이요? 제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65 나이에 남자와 단둘이 펜션에 간다는 게 떳떳하진 않았다. 하지만 기태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좋아요. 펜션은 조용한 산속에 있었다.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 아늑했다. 기태 씨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은희 씨, 편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앞으로의 꿈. 은희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늙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여자로서의 나, 사랑받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태 씨가 말했다. 은희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혼자 남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죄책감, 불안, 행복.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명숙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은희야, 어제 기태 씨랑 어디 갔다며? 그냥 드라이브 좀 했어. 조심해. 동네 사람들 입 무서운 거 알지?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사랑은 이렇게 복잡한 거였나?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더 무거웠다. 하지만 기태 씨를 만나면 그 모든 게 잊혀졌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기태 씨의 아내였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이른쯤 되었을까? 박은희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김기태의 아내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차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서류엔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지난 5년간 만난 여자들 명단이에요. 박은혜 씨가 7번째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 든 여인들 마음 약한 거 알아서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정하게 대해주죠. 노래교실, 등산 모임, 봉사 모임. 거기서 여자들 찾아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증거가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기태 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똑같은 말들. 내가 들었던 그 말들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은희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난주에 기태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다. 병원비 때문에 급해서 그런다고 했었다. 돈 빌려줬어요. 그럼 이미 늦었네요. 그 돈 돌려받기 힘들 거예요. 앞에 여자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은희 씨, 제가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30년 전에 그녀가 나가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기태 씨였다. 은희 씨,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당신 아내 만났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꺼버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믿었던 사랑이, 따뜻했던 그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이용당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박은희, 넌 바보야. 정말 바보. 기태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은희 씨, 오해해요.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명숙이가 위로해줬다. 그 새끼, 내가 경찰 신고할까? 아니야, 괜찮아.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일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노래교실도 그만뒀다.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웠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딸아이가 걱정했다.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또 기태 씨인가 싶어 무시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짜증이 나서 문을 벌컥 열었다. 몇 번을 말해야. 그런데 기태 씨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였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은희 씨,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는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네. 그날 보여드린 서류, 메시지. 다 조작한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질투였어요. 기태가 은희 씨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 지어준 적이 없는데.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남편 붙잡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희 씨 만나고 나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릴 갈라놓은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악독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기태 씨는 진심이었어요. 은희 씨한테만큼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누굴 좋아하는 거.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기태가 드리래요. 500만 원 그대로 들어있어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가져가세요. 전 더 이상 기태 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은희 씨, 돌아가 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다. 그날 밤 기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 씨, 정말 은희 씨예요? 네. 당신 아내 만났어요. 아,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게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나보다 더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쓰러웠어요. 그의 말은 솔직했지만 내겐 변명처럼 들렸다. 안쓰러워서요? 사랑이 아니라? 은희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 혼자가 더 편해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감정이 동정이었다는 게 더 비참했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슈퍼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다. 노래교실은 안 갔다.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에 김기태의 아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무슨 일일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편지를 열었다. 은희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다. 편지가 흔들렸다. 석 달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기였고 의사는 6개월도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기태는 은희 씨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그 사람뿐이었다고. 그리고 통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거기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갚지 못한 마음.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짐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제 욕심 때문에 기태를 놓지 못했어요. 그게 기태를 더 힘들게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집착으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그게 기태한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도 은희 씨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걸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태는 진심으로 은희 씨를 사랑했습니다. 김기태의 아내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태 씨, 통장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우리가 한강에서 찍었던 사진. 기태 씨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인생 마지막 사랑. 은희에게. 나는 사진을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요, 기태 씨.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요. 다음 날 딸아이가 집에 들렀다. 내가 우는 걸 보고 놀랐다. 엄마, 왜 그래요? 나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다. 기태 씨를 만났던 것, 사랑했던 것, 오해로 헤어진 것,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 딸은 한참을 듣더니 나를 꽉 안아줬다. 엄마, 힘들었겠어요. 지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딸의 말에 위로가 됐다. 며칠 후 나는 기태 씨의 묘를 찾아갔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태 씨,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비석을 적셨다. 고마웠어요. 외로웠던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미안해요. 당신 말 믿지 못해서,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바람이 불었다. 마치 기태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은희 씨.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잘 살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사랑이 뭘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모르겠어. 석 달 후 명숙이가 다시 노래교실에 가자고 했다. 은희야, 이제 그만 나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글쎄, 한 번만 가보자. 안 좋으면 안 가도 돼. 결국 다시 노래교실에 갔다. 익숙한 주민센터 강당.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처럼 가슴이 무겁지 않았다.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은희 씨가 한 곡 불러주시죠. 아, 전 아직 괜찮아요. 편하게 부르세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 제목이 떠올랐다. 사랑했지만 노래가 시작됐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감정이 실렸다. 기태 씨를 생각하며 불렀다. 우리의 짧았던 사랑을, 오해와 이별을,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명숙이가 말했다. 은희야, 오늘 노래 정말 좋았어. 뭔가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더 진심이 느껴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다. 나는 멈춰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문득 기태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희 씨, 나이가 들수록 석양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끝나가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기태 씨.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다. 주름은 여전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박은희,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음 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엄마 통장 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은행 가줄래? 응, 좋아. 무슨 통장인데? 응. 소중한 사람이 남긴 거야. 이제 좋은 곳에 쓰려고. 기태 씨가 남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고 싶었다. 그게 기태 씨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 다만 책임이 따라야 할 뿐이지. 그리고 덧붙였다. 기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외롭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휴대폰으로 한강에서 찍었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당신과의 시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 기태 씨가 나왔다. 그는 웃고 있었다. 은희 씨,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행복하세요. 기태 씨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야.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라면 외로움이 도덕을 넘어설 만큼 간절할 때 어디까지 사랑하시겠어요?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록 짧고 아팠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은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